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얼굴이 혹시 무슨 종교인 같습니까? 다른 분이 저보고 전도사 또는 목사같이 생겼다고. 그래 보입니까? 아, 정말요? 이거 참, 이게 뭐 날라리처럼 살라고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할 차례가 투자론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정책론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책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설명을 이제 복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투자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속 복습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공부했던 것은 부동산 총론이죠. 총론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있다고 했죠?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 할 때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해서 내용이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법적 개념이 제일 내용이 많았죠. 이걸 다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해서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이것은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 해서 정착물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했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 그랬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는 겁니다.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장부를 떼봐야 거기에 소유권자가 누군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 법적 개념에서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이거는 이제 단어만 구별하면 되는 정도라고 했죠. 별거 없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분류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 뜻만 알면 되는 거였죠. 뭐 대택부,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고, 후보지, 이행지 또는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맹지, 자루형 토지 이런 여러 가지 분류를 했죠. 그리고 뭐 포락지 뭐 이런 것도 했나요? 포락지 또 뭐 더 한 것이 있나요? 이 정도였죠,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 속성. 부동산 특성은 앞으로 나중에 해도 되니까 한 6개월 후에 해도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종류나 뜻 정도만 파악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부동성, 부중성. 부동산을 대표하는 성질이 그 두 가지고요. 그게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영속성 정도예요. 특히 이제 부중성을 좀 조심해야 돼요. 부중성은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리적인 양은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택지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이다 또는 용도적 공급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했죠. 경제론. 경제론에 있는 파트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강론의 첫 번째예요. 강론의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 있어요. 경기 변동이 있는데 요거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고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도가 높다 그랬죠. 수요 공급. 수요 공급에서는 그 개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게 했죠.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을 유량 변수라 했고 그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변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조금씩 이제 그 항목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유량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소득 개념이라 그랬죠. 근데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소득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고 그게 소득이 받는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지출, 비용. 그러니까 지출이나 비용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것인데 재고 개념. 그게 이제 자산 개념이 가장 재고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산을 계산할 때 뭐
순자산 이런 표현들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순자산이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전부 다 절약 개념이에요. 혹시 이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전부 다 절약 개념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등장하는 개념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단기라는 게 뭐예요? 그 기잖아요. 그 기. 1분기면 1분기, 1년이면 1년. 그 회계 단위의 그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재무상태표에 등장하는 개념들은 전부 다 절약 개념.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다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산 양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하는 양, 팔려고 하는 양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고요. 또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 있는 것이라 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모두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돈 들고 와야 된다 그랬죠. 구매 의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돈 들고 와야 돼.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유량 개념 전향에서는 유량, 사전적 사후적에서는 사전적, 그다음에 유효 수요, 잠재 수요에서는 유효 수요. 개념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고요.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말로만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있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다음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요량 했어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그리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요 결정 요인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공급량하고 공급 결정 요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수요 결정 요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이었어요. 그 재화의 가격. 그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도 있고 좋아하는 정도, 기호, 가족수, 국가 전체로 인구 등등등 많았죠. 그 중에서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량 변화라고 했고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그래프로 나타낼 때 세로 수요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 점이 변하면 이 길이가 변하죠. 이렇게 변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죠. 그러니까 높낮이가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요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죠. 같은 가격이라 해도 소득이 바뀌거나 식구수가 바뀌거나 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건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로의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게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까지 구별하면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직전까지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느냐 왼쪽으로 그리느냐 또는 수요 곡선을 그리면 안 되느냐 그 재화의 가격이 나오면은 새로 수요 곡선을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구별해서 묻습니다. 여러 개 항목을 이렇게 써놓고 다음 중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이렇게 물어요. 그럼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하면 일단 이쪽은 제외해야 되죠. 이거는 수요 곡선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은 무조건 빨리 제일 먼저 털어내야 돼요. 그 재화의 가격은 제일 먼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뭘 털어내야 돼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를 털어내야 되죠. 순서가. 맞잖아. 얘는 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니까 얘 그 재화의 가격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 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그거 구별은 이제 그게 이제 시험 치기 직전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묻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문으로 만들 때도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는 수요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수요량 변화라고 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문장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항상 그 재화의 가격이냐,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냐, 요걸 다른 말로 바꿔서 점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이냐, 수요곡선 자체 이동. 자, 그렇게 꼭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죠. 균형의 결정. 이건 어디서 균형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 똑같을 때 균형이 결정되는 거고요. 똑같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불균형이라 그랬죠. 그 불균형일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죠. 이 균형 상태는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교차점이죠. 균형 상태는 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교차점. 그냥 말로 하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교차점 위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차점 위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럴 때는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무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수요자들은, 밖에 있던 수요자들은 들어오고, 많이 등장해 있던 공급자들은 빠져나가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되죠. 균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자가 더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공급자들은 적고, 그럴 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빠져나가고 공급자들은 들어오게 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게 돼요. 그게 이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결정된 균형은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른 요인이라는 게 가격 외의 요인이에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균형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가격 외의 요인이라는 게 선의 이동이잖아요. 그럼 선이 이동하면은 교차점이 이동하는 거죠. 그 교차점 이동이 바로 뭐란 얘기요? 균형의 이동이요. 그 교차점이 균형점이고, 그 균형점이 이동하는 게 균형의 이동이에요. 균형이 이동한다 할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고, 선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도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균형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시장이라는 무대에 잠잠하던 곳에 수요자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동네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랬죠. 그게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균형 가격보다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떻게? 거래량은 늘어난다 그랬죠. 북적북적 거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급자들이 늘어나면은, 공급자들이 시장에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간다 그랬죠. 이거는 다들 이제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게 균형 거래량을 한 개 추가를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알고 계신다는 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그게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 균형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균형 거래량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를 잘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균형 거래량도 이제 하나 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더 많이 등장하든 공급자가 더 많이 등장하든 더 많이 등장하게 되면 거래량은 많아지게 된다 그랬죠. 그게 균형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빠지게 되면은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거죠. 다만 수요가 감소할 때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지만, 공급이 감소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면 물량이 모자라게 되니까. 맞나요?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나중 되면은 정리가 금방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수요의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제 팔을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그러면서 균형 가격 올라가죠. 수요가 변할 땐, 잠잠하던 곳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갈 때, 수요가 증가할 때는 균형량이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 올라가죠. 세 개가 방향이 어떻습니까? 다 같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할 때도요. 수요가 감소하면 거래량 내려가면서 가격 내려가죠. 수요의 경우는 이게 방향이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암기도 쉽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쉽게 암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쉽게 이렇게 이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공급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하죠. 어쨌든 시장은 북적거려지니까. 근데 맨 끝에 가서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수요의 경우는 세 개 전부 다가 수요 감소든 수요 증가든 전부 다 세 개 다가 같은 방향이죠. 근데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 마지막 가서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수요 감소일 때도 공급 감소일 때도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요. 이 가격에서 마지막에 비틀리는 어떤 이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겠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자, 아무튼 그게 이제 균형의 이동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탄력성도 했었구나. 그죠? 탄력성 이제 개념 정도 했어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그랬죠. 그 수량 변화가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 수량 변화가 적으면 탄력성이 적은 거다. 근데 이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소득이 변해서 수량이 변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도 수량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탄력성이 세 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은 이제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지난주에 때 이제 정책론, 시장론과 정책론. 시장론에서는 이게 두 번째 주제죠.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러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자, 요런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요런 주제가. 그다음에 입지론, 그다음에 지대론, 도시 공간 구조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요것만 설명드리고 요거는 설명드리지 않았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주제별로 할 거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과장국수 비비자 있죠. 기억나세요? 과장국수 비비자. 과는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아요. 장은 장기성, 매매 기간이 길어요. 그다음에 국지성,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죠. 부분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국수가 시험에 잘 나와요. 국지성과 수급 조절 곤란성. 수급이란 단어는 수요 공급을 줄임말이죠. 수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 수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중에서 어떤 조절이 잘 안 돼요? 공급 조절이 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굳이 교재 표시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한 달 뒤면은 다시 새로 기본서를 받으실 것이니까. 다만 이제 새로이 기본서를 받으실 때는 처음서부터 볼펜으로 쓰지 마세요. 사람은 연필로 쓰듯이 썼다 지울 수 있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중요도의 강약을 잘 모른다고요. 중요도의 강약을 잘 모르는데 처음서부터 지울 수 없는 걸로 표시를 해버리면 너무 책이 지저분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연필로 표시를 했다가 나중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표시를 달리 해야 돼요. 사람마다 그 표시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사람은 표시를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건데 어떤 사람은 표시해놓고 자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마다 표시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중요도가 높다는 것 표시는 다 돼 있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표시는 다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특히 복습할 때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 하면은 이거는 자고가 정형했죠. 자는 뭐였어요? 자원 배분 기능. 제가 밀가루 얘기하고 참치집 얘기도 하고 했죠. 자원 배분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시장이 뭐를 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이렇게 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자본주의 사회 이런 말을 안 해도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고요? 시장이 한다고 이렇게. 근데 자원 배분을 시장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랬죠. 시장이 못하는 경우를 뭐라 그랬고요? 시장 실패라 그랬죠. 그럴 때 누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는 몇 가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외공불비. 예,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였죠. 외부 효과와 공공재. 그 다음에 불완전 시장, 비대칭 정보, 외공불비.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고요?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시장 기능은 자고가 정의한 자원 배분 기능 때문에. 정책론 들어오면서 정책론에 여기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정부의 개입. 자,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가 최근 10년간 16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 출제된 거예요. 3분의 1. 여기서. 근데 개입 필요성. 여기서 10문제. 개입 수단. 여기서 6문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가 이거고요. 여기 대답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개입할 거냐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주택 정책이 있죠.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조세 귀착, 조세 정책, 부동산 조세예요. 여기서는 이제 조세 귀착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료 규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고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요. 분양가 규제와 성격이 똑같은데 시장이 다른 거죠. 분양시장, 임대시장.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기타 플러스 알파로 부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 위주로 앞으로 수업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출제가 여기에서 주로 출제되니까요. 여기 이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TDR 또는 토지 비축제도. 토지 비축제도를 다른 말로 토지 은행제도라고도 해요. 토지 은행제도. 그 다음에 TDR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위주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여기에 연결되죠. 시장이 뭔가를 못하니까. 그게 뭐예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다음 한 가지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죠. 시장이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 여러분들 눈망울이 굉장히 초롱초롱한 것이 거의 포맷이 돼서 온 것 같아요. 처음 다시 원위치로 돼서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들이에요. 시장 개입 필요성,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 다음 뭐라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늘 생각은 갈래가 몇 갈래요? 두 갈래.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어디서 출제되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에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도 개입한다고요? 형평성 측면에.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입한다는 거죠. 그게 이 사회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사회적 목표가 뭐야? 추상적인데 그게 주로 뭐예요? 주로 형평성 측면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이건 뭐겠어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 이거는 형평성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무슨 측면의 정책이에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의 정책이에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왜, 공, 불, 비. 요 네 가지가 나오면은 뭐란 말이에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담당할 때 그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 그럴 때 개입하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입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게 이제 두 가지. 여기서 다시 갈라진다는 얘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밑그림 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가지가 있구나라는 정도고요. 여기서도 이런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시장 실패에 뭔가 자세한 내용이 많더라. 이게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과제다 이런 내용이죠. 앞에 우리 개념에서 정착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야 돼요. 근데 워낙 중요하니까 지난주에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외부 효과는 내부 외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죠.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게요. 상대방이 아니죠. 거래 상대방은 따로 있죠. 거래 상대방은 따로 있는데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은 예를 들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정의 외부, 하나는 부의 외부. 의도하지 않는 혜택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정의 외부.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부의 외부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가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들이 대가를 받는 게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데 굳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량보다 적게 뭔가가 생산이 돼요. 소비가 되고 적게 생산돼서 소비돼요. 더 많이 생산돼서 소비되어야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할 때 뭘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어떤 상품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느냐 많게 생산되느냐 이거 보고 판단한다 그랬죠.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이고요. 적정량보다 많게 생산돼도 비효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게 정의 외부. 그러니까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하죠. 어떻게? 보조 같은 걸 보조. 주로 보조 같은 걸 해서 하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는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돼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규제를 들어가야 되죠. 공해세를 매긴다거나 규제를 해서 줄여야 돼요. 자,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임승차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임승차 행동을 하게 되면은 누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나서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는 약간 이제 중요도는 낮은데 불안전 시장의 대표적인 게 독점 과점이에요. 독점이나 과점 얘네들은 담합을 하거나 과점은 독점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산량을 줄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독점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라 그래요. 이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 쪽과 갖고 있지 않는 쪽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쪽에서 당하는 거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쪽에선 역선택이라는 것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도덕적 해이라는 걸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도덕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예를 들었나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상급자나 고용주는 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 그랬죠. 그럴 때 그 상급자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더라도 안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사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도요.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도덕적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야.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또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료 부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했죠. 어떻게 개입하느냐. 이럴 때 직접 개입한다 또는 간접 개입한다 또는 토지 이용 규제한다 그랬죠.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인데, 요거는 직접 대놓고 여기서 물은 적은 없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만 주로 물었죠. 그래서 직접 개입하는 거는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정부가 심판하다 말고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 비축제도, 이거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공용 수용도 있습니다.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공용 수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이런 거는 뭐고요? 이건 간접 개입이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거는 직접 개입이죠. 좀 전에 공회세 세금 매기는 거, 세금 매기는 거 간접 개입이죠. 세금 매기는 거 간접 개입. 부담금 부과하는 거 이런 거 다 간접 개입. 지원 보조 뭐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거 전부 다 간접 개입이에요. 수요 공급 역할하는 거 말고. 됐죠?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고요. 지역지구제는 특징이 여기 부예외부 효과와 관계 있어요. 부예외부. 이 뒤죽박죽으로 사용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친다 그랬죠. 서로 좋지 않은 영향 미치는 게 바로 뭐예요? 부예외부 효과예요.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다들 표정들이 지금 딴 데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흐르긴 흘렀네요. 한 30분 흘렀더니 제가 한 20분쯤부터는 좀 더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15분, 20분쯤 되면 벌써 거의 1시간을 못 참고요. 한 15분에서 20분만 딱 버틸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실은 성인이니까 50분까지는 버텨줘야 되거든요. 근데 50분까지 버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보통 한 45분 만에 수업을 끊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을 제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중학생은 45분까지가 한계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은 지가 별로 오래전에 그렇게 해서 아직 숙달이 덜 돼서 보통은 한 15분에서 20분 되면 벌써 눈에서 다 보여요. 사실은 보이는데 어떤 때는 이제 갈 길이 바빠서 그냥 그대로 무시하고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조금은 더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역지구제는 부예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서로 뒤죽박죽 되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부예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얘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부예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형평성이고, 그렇잖아요. 소속이 여기 있는 건 다 뭐예요? 여기 있는 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죠? 근데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를 해칠 수 있다 그랬어요?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하면 개발이 제한된 지역 토지 소유자는 침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를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TDR, 개발권 양도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한테 뭐를 줘요? 개발권을 주죠, 개발권. 여기가 개발이 제한됐다.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다. 자, 이 사람들이 이만큼 지을 수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도 뭘 주자는 거예요?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개발권을 주자는 거죠. 당신네들도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다 짓지는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당신네들 요거보다 더 지으려면, 더 지으려면 어디 가서 사와라.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가서 개발권을 사와라. 이 사람들이 개발권을 양도하죠. 공짜로 팔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돈 받고 파는 거, 돈 받고. 그러면서 이게 대가가 오겠죠. 뭐를 팔면서, 개발권을 팔면서. 이러면서 보상받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요? 지역지구제의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이 모두 다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저런 측면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아주 심할 때는 못하는 거고, 그대로 방치하는 게 부작용이 심하다면 그럴 때는 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를 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 강제 수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공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다 있어요. 강제 수용하고 이럴 때는. 근데 이런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입은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도입은 안 돼서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사실상 침해를 받고 있어요. 저기 공항 근처에 고도 제한 지구 있죠. 더 이상 높이 못 지어요. 공항 근처에는. 그리고 소음도 심하잖아요. 근데 보상받는 게 있냐고요. 보상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어떻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랬어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하기에 높기 때문에 규제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낮게 규제하죠. 낮게. 낮게 규제하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보다. 근데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규제했을 때 수요 공급에 미치는 이제 영향을 봐야 돼. 주로. 전부 다 이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면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우리 수요 공급을 했고.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임차인들한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죠. 수요량을 증가시켜요. 조금 더 넓은 집을 찾아보고. 근데 공급자들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선은 이게 격차가 덜 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겠죠. 그러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겠죠.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공급량은 얼마 안 돼. 그러면은 집 구하기가 힘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수요량이 많고 공급량이 얼마 안 되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으니까 이 집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를 못하잖아요. 그 물건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퉈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다고요? 웃돈을 얹어요. 웃돈을. 음성적 지불이라고 한다 그랬죠. 계약서에는 어떻게 쓰면서 그 규제 임대료를 쓰면서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오히려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임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규제 임대료를 받기도 하겠죠. 근데 규제 임대료 받아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리 수선을 잘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나마 이제 지키는 사람들은 알아서 고쳐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을 구하기 힘든 임차인들은요, 이사 가기도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지금 직장을 옮겼어요. 또는 회사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 근처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주택이 부족해요. 그럼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집을 구할 때까지는 원래 살던 곳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택이 부족해지면 이동이 저하돼요. 이동이 저하돼요. 주택이 부족하면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주택이 그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이 얼마나 여유분이 더 많았을까요? 조선시대는 자기가 그 마을에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 사는 게 보통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 마을에, 그래봐야 옆집 마을로 뭐 결혼을 해서 가거나 뭐, 그래봐야 큰 먼 곳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사회라고요. 그 사회 자체가. 농경사회는 유목이 아니라, 유목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만 농경사회는 그 자체가 정착된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빈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빈집은 그냥 새로 가구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결혼하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서로 지어서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지 빈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동이 많은 사회죠. 이동이 많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는 빈집이 있어야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임대료 규제를 해가지고 집주인들이 헐고 새로 임대주택을 안 짓고 딴 걸로 짓고 이러면은 주택이 부족하면은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은 주택대로 질적으로 떨어지죠. 또 웃돈 얹어주는 경우는 웃돈 얹어줘야 되죠.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사도 잘 못 가죠. 이사도 잘 못 가면 먼 곳에서 다닌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죠. 교통비, 혼잡비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정책은 부작용이 많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규제하다가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임대료가 높을 때는 잠깐 동안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보태준다 그랬죠. 보태주게 되면은 좀 넉넉해지잖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요를 증가시키죠. 자, 근데 아까 앞에 수요 공급했죠. 자, 잠잠하던 임대시장에 지원받았어요. 간접 개입. 지원받았어요. 돈을 지원받아서. 이 사람들 여유 있으니까 수요를 증가시켜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균형 거래량도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가격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임대인들도 혜택을 본다 그랬죠. 자, 임대인들도 혜택을 보게 되면은 돈 되잖아요, 돈. 요거 육아보조도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의 보조는 요런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늘리면 이제는 어떻게? 가격이 내려가죠. 물론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가야 다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누구도 혜택 본다? 임대인도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임대인한테도 혜택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임대료 보조고, 그다음에 조세 귀착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한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조세 전가라 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조세 귀착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원룸주택이 있는데 정부에서 저한테 갑자기 세금을 100만 원 내라, 재산세를. 그럼 저는 어떤 생각한다고요? 임차인들한테 10만 원씩 더 내세요. 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임차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내는 경우와 난 딴 데로 갈래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주변에 빈집들이 많은 상황이라면 난 저기는 그렇게 더 내란 말 안 하니까 그냥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빈집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라면 함부로 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고스란히 내가 그냥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전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큰 거죠. 넓고 큰 경우죠. 다른 선택 여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요량을 제 원룸 주택에 대한 수요량, 그 사람들이, 그 임차인들이 그걸 줄여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이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량 변화를 못하는 거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 이게 탄력성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클수록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금을 덜 부담하게 되는, 그 탄력성이 큰 쪽이,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을 덜 부담하게 돼요. 그게 이 조세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탄력성이라는 거는 수요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에게도 있어요. 공급자도 이걸 임대주택으로 내놓지 않고 용도를 바꿔서 다른 걸로 얼마든지 전환을 할 수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공급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임대주택 공급 안에 다른 걸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여지가 많다면 공급자들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는 수요자들의 선택의 여지와
공급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누가 더 많으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고 해요. 선택의 여지가 똑같은 경우, 탄력성이 똑같으면은 결국은 반반씩 부담하게 돼요. 부가된 조세를. 됐나요? 자, 그런 얘기가 조세 기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하고요. 자, 이게 지금까지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순환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할 때는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10분밖에 안 들었어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좀 기억이 나죠. 이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복습하라고 하면 이제 집에 와서 복습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복습이 잘 안 돼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봐도 들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패턴은 쭉 계속 될 텐데 나중에 이제 1, 2월, 3, 4월 가면은 전주의 것만 할 거예요. 전주의 것만. 지나간 거 다 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지나간 거 그냥 타이틀만이라도 적어드려요. 타이틀만이라도. 자, 좀 쉬시고요. 이제 투자론 들어가겠습니다.